어드주먼트 플랫폼 개발업체인 ABL바이오의 주가가 3%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술 이전에 따른 계약금 739억 원 수령한 소식이 알려지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되고요. 오늘 계속되는 제약주들의 수급에 따라서 ABL바이오 역시도 수급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들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메리츠증권은 13일 실리콘2에 대해서 유럽과 중동에서 빠른 글로벌 지역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는 기존 42,000원에서 48,000원으로 무려 14.2% 상향 조정했습니다. 전날 실리콘2의 종가는 46,600원이었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 빗썸가의 제휴로 KB국민은행이 50만 명이 넘는 고객 증대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휴에 따른 신규 고객 활성화된 기존 고객을 합친 규모로서 KB국민은행은 빗썸가의 제휴로 저원가성 예금이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시장에 수급이 몰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와중에도 국내 증시는 신중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조가 오후장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후장 어떤 변화들을 일으키고 있는지 저희와 함께 시장 살펴보실 텐데요. 오늘의 지수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지수의 흐름은 엇갈린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오늘 오전 11시가 고점을 나타내면서 그 이후에는 계속되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2,600포인트를 유지해주면서 2,605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732포인트를 보여주면서 그래도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는 좋은 흐름들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도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매매 동향입니다. 외국인 쪽이 1,192억 원의 순매수세를 보여준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이로써 외국인이 연속 순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와 같은 대형주 쪽의 매수세가 좀 눈에 띄고 있기 때문에 지수에 관한 흐름들 계속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오늘 개인 같은 경우에는 1,000억 원 넘게 덜어냅니다. 기관도 575억 원 덜어냅니다. 자, 코스닥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매매 동향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249억 원, 기관은 600억 원 넘게 매수하고 있고요. 다만 개인 같은 경우에는 800억 원 넘게 덜어내면서 그래도 코스닥 지수를 이끌어주는 주체는 외국인과 기관이다라는 분석들 시장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 바로 한번 체크해 보셔야겠죠. 오늘 코스피 시총 상위입니다. 어제 5% 급등으로 마무리했던 삼성전자는 오늘 시장에서는 쉬어가는 흐름 연출되고 있고요. 하이닉스가 오늘은 2.5% 연속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또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서 제약바이오주들이 어제 일제히 하락을 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반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뉴욕 증시에서도 제약주들의 반등세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현대차는 관세에 관한 우려감 여전히 있긴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도 연속 상승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급락을 나타냈었던 알테오젠과 HLB 같은 경우가 오늘 시장에서는 다시금 상승을 해주면서요. 어느 정도 시장의 안정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 확인되고 있고요.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필두로 전반적으로 로봇주들 굉장히 강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의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펩트론 같은 경우가 오늘 시가총액 6위로 올라온 모습이 확인되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큰 상승 나타내면서 펩트론이 10% 넘는 급등 양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영향인 것으로 현재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 오후장까지의 흐름들 저희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오늘도 또 마감 이후의 전략까지도 준비했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시장 팔로우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달려볼까요? 마켓 쇼쇼쇼 출발합니다. 네, 오늘 시장은 SCTV의 황민혁 전문가님 함께해 주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또 전략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간밤에 미국 증시가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4% 넘게 올랐고요. S&P 지수는 3% 이상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국내 증시는 이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약하죠.
특히나 코스피 지수가 약한데 미국에서 전해졌던 그 상승의 재료로 본다면 미국하고 중국이 무역 이제 관세 협상에 대한 내용들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파격적이었어요. 양측 모두 지금 이 관세 협상이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만 들었었는데 실제 나온 걸 보니까 관세 비율을 봤을 때 미국이 중국 쪽에서 부과하는 관세 비율이 30%, 그리고 중국이 미국으로 부과하는 관세가 10%밖에 되지 않아요. 그동안 뭐 80%니 또는 50%니 이런 예측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이렇게 파격적인 조건이 나왔는데 국내 증시가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 이 관세 협상은 결국 한국 증시에는 좀 피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단순히 관세 협상이 이뤄지면은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미국 증시 올라가고 다른 나라 증시도 같이 올라간다는 생각을 했겠지만 실제로 이번에 관세 협상으로 인해서 만약에 미국하고 중국이 관세 협상을 하게 된다면 그동안 다른 나라들은 주변 국가들이 지금 미국하고 중국의 이 관세 협상이 과연 될까? 중국하고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미뤄왔단 말이죠. 미국과의 협상을.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체결이 된다면 그러면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늦게 만약에 협상을 하는 그런 나라들을 오히려 피해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이 만약에 협상을 안 했다면 그러면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쓸 거고 그로 인해서 중국 관련주들이 올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종목들이 못 올라가고 있죠. 경기 부양책을 쓸 필요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는 이제 중국과 관련된 종목들은 오히려 좀 피해주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협상을 만약에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협상 과정에서 빨리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결국은 나중에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이 경제적인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을 다 취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주변 국가들이 그 부분을 다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 늦게 하는 나라일수록 이 피해를 더 많이 볼 수가 있고 한국의 경우에는 관세 협상을 가장 늦게 할 수밖에 없어요. 대선이 있기 때문에 가장 늦게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그래서 한국 증시는 이런 불안감들이 조금 작용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반면에서 본다면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했을 때 유예 기간은 90일을 두었고요. 이번에 또 유예 기간을 또 중국은 90일을 뒀는데 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이 좀 더 길어요. 그 안에 다른 나라들을 체결을 해놓고 협상을 해놓고 중국하고 결과가 또 무산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승자는 트럼프가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관세 전쟁, 무역 관세와 관련해서 미국 측과의 협상이 이제 시간 싸움이 돼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으로 봤을 때는 좀 불리한 입장이 돼버렸고 그래서 국내 증시가 좀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과거 트럼프 정권 1기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항상 가장 큰 이득은 미국이 봤었고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그때 가장 많이 또 올라갔었고요. 이번에도 역시 그런 과정으로 좀 가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한국 증시가 계속 좀 이렇게 안 좋게 갈 것이다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은 무역 협상은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물론 줄 거는 줘야 되겠죠. 하지만 협상이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본다면 전반적으로 산업은 안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중국이라든지 또 미국과의 협상 어떻게 진행될까?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또 어떻게 협상을 대응할까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 약간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오늘 시장의 지지부진함에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그 이유들을 좀 잘 풀어주신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면서요. 시장의 반영도 체크해 보시고 또 우리 추가 시나리오들 같이 세워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5장 주도 섹터 준비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시장 한 번 더 저희가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다시 찾아뵐게요. 오장 주도 섹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오장 주도 섹터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오늘은 제약바이오 쪽을 또 꼽아주셨습니다.
어제였죠. 미국의 약가 인하에 관해서 또 추가 이야기들이 좀 나오면서 제약주들이 조정을 받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사실은 또 해석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정책이 국내 제약주의 영향력 어느 정도로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하루 만에 지금 반등이 나왔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많이 빠졌는데 하루 만에 반등이 나온 게 결국은 이게 크게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뭐 이런 측에서의 그 해석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많이 떨어졌으니까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라고도 보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좀 다릅니다. 결국 이 정책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라는 거죠. 먼저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그 제약 바이오 쪽에 의약품 쪽에 있어서 이 관세를 2주 안에 발표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발표가 지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기에서 또 나온 게 약가를 인하하겠다. 약 가격을 최대 90%를 인하하겠고 그에 대한 행정 명령에 서명을 했단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과연 국내 제약사들의 피해가 없을까? 당연히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가격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원래 팔고 있던 가격보다 90% 정도 최대 떨어진다는 건 그만큼 마진율이 남아나는 게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런데 미국 기업의 경우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나라 쪽에서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나라 쪽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보험 적용을 해서 거기서 지원금을 받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나라에서는 미국 기업들에 대해서 안전을 보호해주고 반면에 다른 나라 이제 미국 안에서의 의약품 가격 자체가 떨어지게 된다면 마진율이 축소가 되고 미국이 아닌 기업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고스란히 피해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복제약 같은 경우에는 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긴 해요. 복제약 자체가 가격이 좀 싸죠. 그렇기 때문에 약가 인하에 있어서 복제약은 뭐 크게 피해주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복제약도 이번에는 피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가격 인하가요, 뭐 10%, 20%가 되는 게 아니에요. 90%까지 된다라는 거죠. 이미 복제약가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한 절반 정도 또는 그 이상까지 가격이 좀 싸게 판매가 되긴 하는데요. 그런데 효능 자체가 떨어진단 말이죠. 일반 오리지널 원약에 대비했을 때 보통 80에서 90% 정도까지 효능이 최대치로 올라가는데 그런데 이제 부작용도 분명히 좀 있을 거고요. 원약보다는 분명히 이제 상대적으로 가격적인 강점이 있었는데 원약 자체의 가격이 떨어져 버리면 복제약을 누가 처방을 받겠냐 이거죠. 그래서 복제약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이제 피해주로 우리가 거론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생산의 경우에도 볼 때 우리가 오리지널 원약 의약품을 생산할 때 생산 단가하고 복제약을 생산할 때 생산 단가는 당연히 차이가 있어요. 오리지널 의약품을 원래 연구개발비가 많이 들어간다라는 걸 알고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생산 단가 자체는 오리지널 원약 자체가 싸요. 그래서 이익도 그쪽에서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복제약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가격이 좀 싸게 그리고 투자 비용이 좀 적게 들어가지만 리베이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비용, 리베이트 비용을 또 줄여야 되는데 그 부분도 역시 피해가 또 우려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셀트리온이 대표적인 이 복제약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셀트리온이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 회사가 뭐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작 주가가 최근에 떨어진 것도 그렇고 오늘도 주가가 또 그렇게 힘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의약품과 관련해서는 이 복제약 쪽은 당연히 피해 줄 수밖에 없고요. 차라리 어찌 보면은 수혜주를 만약에 의약품 쪽에서 굳이 찾는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제 이 미국하고 경쟁하지 않는 의약품을 갖고 있는 회사라든지 독보적인 기업의 이제 그 어떤 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런 의약품을 갖고 있는 회사라든지 아니면 단순하게 생산만 하는 회사라든지 아니면 연구개발, 판매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회사들이 사실은 이제 이 중에서는 수혜주를 찾을 수밖에 없는데 그 종목들 찾기는 지금은 상당히 좀 까다롭죠. 그래서 의약품 관련주들의 경우에는 지금으로서는 이제 투자를 할 때는 지금 당장 반응이 나온다라고 해서 들어간다면 나중에 관세 정책이 또 어떻게 발표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피해가 또 우려가 되기 때문에 오늘 올라간다고 해서 따라붙는 건 좋은 이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처방약 가격을 90% 인하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포부를 밝히면서 국내 제약 시밀러들한테는 무슨 영향일까 그걸 이제 풀이하기 바빴는데 사실 미국의 처방약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처방약 자체를 낮춰버리면 복제약을 굳이 구입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기업들에게 피해가 올 수 있다 그런 해석들이 나오고 오늘 반등이 정말로 세진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제 전문가님 앞서서도 짚어주셨지만 이게 시밀러 쪽은 계속 안 좋게 봐야 될까요? 우리가 금리 인하 사인 때문에 또 이쪽을 좋게 보기도 했잖아요. 제약주들은 전반적으로. 근데 네.
이 악재가 너무나 큰 거죠. 아무래도. 사실 우리가 이 발표만 가지고 본다면 아직까지 시행은 지금 되진 않았거든요. 예, 맞아요. 시행이 되고 나서의 흐름을 좀 보긴 해야 돼요. 실제로 큰 타격이 있을까? 근데 지금은 짐작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어떻게 부과할지도 모르는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실 이렇게 복제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컸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복제약은 너무나 많아요. 예, 너무나 많은 복제약들이 있기 때문에 그 복제약을 사실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리베이트를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리베이트 비용도 상당히 커요. 그 금액 자체가. 그런데 전체적으로 약 가격이 인하가 된다면 그런데 복제약은 리베이트 비용을 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큰 이익을 얻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은 굉장히 또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네요. 물론 이제 시행이 된 건 아니지만은 점진적으로 시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또 관세 리스크도 있습니다. 2주 이내에 관세 의약품 쪽에 발표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기한이 또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약주들 안 좋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개별적인 제약주도 있잖아요. 뭐 기술 이전이라든지 신약에 관해서 발표하는 그런 제약주들은 봐도 괜찮겠죠? 아무래도 이게 좀 나뉠 수가 있어요. 앞에서 저희가 이 시간대에서 이 화장품 쪽을 한번 다뤘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한국콜마라는 기업을 소개해드렸고, 한국콜마를 소개해드렸던 이유가 이제 ODM 사업을 했단 말이죠. 단순하게 그 회사가 개발을 하거나 그리고 직접 생산해서 이제 판매가 아니라 그냥 주문을 해서 그냥 생산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어쨌든 돈을 다 받기 때문에 피해가 없고 그래서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지금 의약품 같은 경우에도 이런 쪽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난번에 발표를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 관세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FDA 승인 절차를 조금 쉽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지금 임상 단계에 들어가 있는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회사들, 임상 초기에 있거나 그게 만약에 임상 1상에서 2상까지 성공하게 된다면 거기에서 기술 수출이 이뤄지긴 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임상을 또 앞두고 있는 회사들, 그런 기업들은 개별적으로나마 또 호재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제약주들 전반적으로 저희가 살펴봤다면은 전문가님의 선호주도 좀 보고 싶습니다. 좀 안 좋게 또 지금은 이 섹터 자체를 보고 계시지만은 그래도 선호주가 있을까요? 오늘 제약바이오 쪽의 선호 종목은 사실 오늘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없군요. 왜냐하면 네. 지금 아직까지는 약간 이제 그 관세 발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선호주로 보이지만 이 정책에 따라서 만약에 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일주일도 채 안 남은 경우에서 언제 발표할지 몰라서 만약에 이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다 피해가 또 돼버리면 그러면 또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종목들을 사셨는데 또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 종목은 나중에 한번 다시 또 이야기를 해놓고 거기에서 선호주를 뽑아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상당히 현실적인 전략들을 좀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관세에 관해서 발표 이후에 제약주들 한 번 더 전략 잡아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구체적인 전략 잡아보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주도 섹터 저희가 넘어가 보겠습니다. 5장 주도 섹터 두 번째 섹터 한번 열어주시죠. 자, 자동차 쪽입니다. 일단은 저도 오늘 현기차 조금 기대를 했는데 오늘은 그렇게 또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관세 뒤바꾼 이제 트럼프의 매력이 살아나는 자동차 관련주다라고 좀 잡아봤는데 일단은 전문가님은 이쪽 섹터 또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자동차 쪽도 최근에 관세와 관련해서 뉴스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개별 관세를 25%를 적용을 받고 그래서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관세였기 때문에 자동차 쪽은 되게 좀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더군다나 한국의 경우에는 미국 쪽의 수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국내 기업들이 피해를 받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이중관세 적용도 있었단 말이죠. 철강과 알루미늄 이 제품에 대해서 이중관세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이중관세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줬단 말이죠. 원래 관세 정책이 좀 더 강했었는데 미국의 기업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거였죠. 하지만 관세 정책을 좀 더 한 발 물러서면서 자동차 쪽에 대한 희망을 또 다시 또 갖기 시작을 했고요. 여기에서 얼마 전에 영국하고 미국이 관세 협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세 협상을 보니까 여기에서 이 자동차 쪽에 대한 관세를 좀 무마시켜주는 일정 대수에 한해서 그렇게 이제 정책이 나왔단 말이죠. 10% 관세만 적용을 해주겠다라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산업을 굉장히 좀 강하게 관세를 얘기하게 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관세를 줄일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또 자동차 관련주들의 수급으로 또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자동차 관련주들이 이런 여러 가지 그 악재들로 인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저평가 메리트가 좀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환율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달러 인덱스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달러 가치는 떨어졌지만 반면에 원달러 환율은 또 올랐단 말이죠.
이 환율이 올라갔다라는 건 우리나라로서는 이제 수출 기업들은 당연히 환율 구조상 이득이 될 수밖에 없는 환율 구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피해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거기다가 협상만 진행된다면 이 관세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낮아질 수 있으니 그래서 자동차 쪽에 대한 관심도 지금부터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일단 이 부분에 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자동차 쪽에 관한 투심이 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 좀 들려오는 게 또 이 뉴스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자동차 관세에 관해서는 아직 근데 확실히 수정이 된 건 아니잖아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이게 부품주 쪽에 관해서도 기대감을 좀 같이 가져갈 수 있는지는 어떻게 보실까요? 부품주들도 충분히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종목들을 선택할 때 있어서 사실 부품주들의 경우에는 완성차 업체의 의존도가 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완성차 업체들이 만약에 지금 현재 그 업황이 좀 어렵고 지금 만약에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당연히 하청 업체들, 부품주들의 이 납품을 받을 때 이 가격을 좀 다운받거나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1차적으로 봤을 때는 부품주들의 경우에는 완성차 업체들이 살아나 줘야지 그래야 그 다음에 부품주들도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종목들을 보실 때는 먼저는 완성차들이 움직이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실적이 먼저 확인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연쇄적으로 밑으로 낙수 효과로 인해서 이 부품주들까지도 그 다음에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품주들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나눠서 본다면 이 기업들 완성차 업체의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 또는 이제 기술력을 봤을 때는 개별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카 뭐 이런 기술력 갖고 있는 게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테마 정도로 보시고요. 전체적으로 자동차 섹터에 대한 어떤 상승을 볼 때는 먼저 완성차 업체들의 상승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결정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부품주까지도 저희가 한번 전문가님의 시선들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최선호주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텐데요. 그러면 이 자동차 섹터 내에서 어떤 선호주 좀 꼽아보셨는지 이야기를 바로 들어볼게요. 아무래도 지금은요. 아직까지 그 피해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가장 대표적인 기업, 좀 안전한 기업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지금 현대차가 미국에 31조 원을 투자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 소식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었죠. 현대차는 관세를 내지 마라. 물론 관세를 내지 말라는 100%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트럼프와의 어떤 이제 협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관세, 이 자동차 쪽의 관세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여건이 좀 갖춰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먼저 1차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쪽에서 투자를 했고 트럼프하고 협상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높은 현대차 쪽이 먼저 선호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관세의 경우에는 어쨌든 결과가 지금 나오진 않았지만 이번에 협상을 통해서는 어느 정도 줄이긴 할 거예요. 100%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줄이게 된다면 지금 봤을 때 피해 금액보다 현저히 좀 낮아질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의 가격보다는 밸류에이션상으로는 조금 더 올라올 수밖에 없는 좀 더 이제 높게 평가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이 자동차 업계의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좀 싼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번에 이 협상만 잘 진행된다면 지금의 이 저평가된 밸류에이션도 충분히 좀 이제 높게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 대한 메리트는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충분히 메리트가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최선호주인 현대차까지도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투자 전략 잡으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저희가 오후장 주도 섹터 한번 정리하고 오고요. 또 장 마감 전 특징주 이야기까지도 준비했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뵐게요.
네, 우리 시장 마감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마감 전에 어떤 특징주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전문가님과 전략대 잡아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특징 섹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 쪽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H&M과 STX 그린로지, 흥하해운과 대한해운 살펴볼 거고요. 추가적으로 로봇과 의료 AI 쪽도 특징주로서 이야기 나눠볼 예정이기 때문에요. 저희랑 마감 전략 같이 한번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해운주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또 H&M과 STX 그린로지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해운주 전반적으로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데 전문가님은 지금 시점에서는 시장 전략 어떻게 좀 잡아주실 수 있을지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운주들이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올라오고 있는 배경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운임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결국은 글로벌 경제 상황에서 본다면 이 무역 쪽은 지금은 좀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예상보다 이 그 해운주들 중에서 현대글로비스라든지 피너전의 실적이 좀 좋았어요.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나타내주면서 해운사들이 지금 그동안 좀 주가가 많이 빠졌고 우리가 걱정을 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실적이 나오고 있다는 걸 확인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운업계 운임료의 반등 소식도 있긴 하지만요. 그 외에도 실제로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해운주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그 운임 부분에 있어서는 이 물동량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은 아직은 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제 운임료의 반등, 이거는 사실 일시적 효과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가 매수 관점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의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매수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장기 관점에서 투자보다는 이번에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매수해서 좀 빠져나오는 전략들로 가져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해운주에 관한 전략들 잡아봤습니다. 이어서는 저희가 로봇주 한번 살펴볼 텐데 오늘 라우 로보틱스가 상한가의 장중에 좀 도달하기도 하면서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로봇주들 움직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은 특징주로서 이제 개별적인 이슈가 있기도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로봇주들이 좋기 때문에 이쪽 섹터도 한번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로봇주 같은 경우에 사실 성장성으로 본다면 그 더할 나위 없이 사실 좋은 분위기죠.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대기업들도 로봇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그만큼의 앞으로 이 사업 자체가 클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에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종목들의 또 이슈가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진로봇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에 기록을 했는데 이게 지금 대선 테마주로 또 엮이면서 상한가가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대선을 앞두고 최첨단 산업에 대한 어떤 지원 의지라든지 이런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은 그 중심에서 항상 과거에 들어있거든요. 정치와 관련돼서는 항상 이제 최첨단 산업, 로봇에 대한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지금 로봇주들은 지금 뭐 급등이 나온 종목들을 굳이 따라붙을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급등이 나오지 않았다, 뭐 지금 순차적으로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이번 반등으로 인해서 굳이 뭐 빨리 나올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상승기이기 때문에 급등 나온 종목들은 당연히 뭐 상한가에 들어갔다 이런 종목들은 일부 종목들을 이제 물량을 청산해야 하고 가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은 조금 더 장기 플랜을 가지고 가져가 보는 것도 저는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또 전반적으로 또 정책 테마와 엮이면서도 상승이 나와주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장기적인 뷰로는 계속 가져가도 좋을 만한 성장 섹터다라는 그런 부분들 포인트로 좀 가져가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또 저희가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의료 AI 쪽 볼 텐데 오늘 의료 AI 관련주 중에서는 시선 AI가 대장주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3빌리언도 지금 5% 넘는 상승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시선 AI 그리고 루닛 같은 경우에도 3.8%, 스피어나 뷰노와 같은 대표적인 의료 AI 관련주들도 오늘 상승합니다. 일단 상승의 이유 좀 짚어보고요. 전략들까지도 마지막으로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지금 상승하고 있는 이유를 보게 된다면 지금 이제 의료 AI 쪽 시장이 결국은 앞으로 좀 커질 수 있다는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인 그 종목들이 있지만 과거에 이 의료 AI 쪽에서의 대장주라고 본다면 루닛과 같은 회사였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지난 2022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굉장히 큰 시장을 형성해 왔고 주가 상승도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주가 하락을 이제 이어왔었죠. 최근 들어서 다시 또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의료 AI와 관련된 이 사업 자체는 로봇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할 때도 의료 쪽에서의 어떤 그 이제 로봇이 직접 수술을 하거나 이런 쪽에 복합적으로 우리가 좀 성장할 수 있는 계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단 한 가지가 좀 부족하다면 그 부분은 바로 이제 실적이에요.
네, 실적적인 부분들만 해결된다면 충분히 투자 가능하고요. 그래서 지금 종목들은 단기적으로는 보유하고 계시는 것도 전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마감 전 특징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요일 국내 증시 마감 지어졌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엇갈린 모습으로 좀 마감이 됐는데요. 장 마감 직전에는 코스피가 또 상승으로 전환이 됐었는데 좀 아쉬운 또 마감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2,607포인트 상승 전환으로 마감됐습니다. 코스닥은 731포인트 나타냈습니다. 자, 오늘 마감 시장 전략과 내일장 전략까지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SCTV의 이민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마감 어떻게 보시는지 또 자세한 전략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코스피도 양봉, 코스닥도 양봉입니다. 지금 끝에 살짝 달라져가지고 아마 조금 틀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역시 장 초반보다는 그래도 양봉으로 끝났다라는 거에 좀 의미를 좀 두고 싶고 오늘 코스피 기준에서는 장 중간에 좀 올라가다가 밑으로 떨어져서 윗꼬리가 만들어지는 양봉이 나오긴 했는데 크게 의미가 있다, 이게 안 좋은 봉이다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이 2,600포인트를 넘어가는 요 타점이 굉장히 좀 애매했거든요. 요거를 한번 넘어가면은 오늘 정도의 조정을 받아주지 않고 약간 쉬어주면서 다음 섹터에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충분히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어제와 달리 오늘은 코스닥이 조금 더 좋습니다. 코스닥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건 결국엔 계속해서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안 좋았었던 요때 타이밍일 때 의약품 쪽에 대해서 조정을 받아줬기 때문에 약간 인하라든지 아니면 의약품에 대한 관세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한 일주일 내내 알테오젠을 필두로 계속해서 의약품이 안 좋다 보니까 물론 코스피에도 많은 종목들이 상장이 돼 있지만 코스닥에는 그래도 시가총액 1위인 알테오젠이 좀 무너지면서 전체적으로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좀 약한 흐름을 보여줬지만 오늘은 그 낙폭을 좀 줄여내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줬던 하루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시장 물론 재미는 없습니다. 전체적인 올라간 종목이 거의 반반입니다. 내가 만약에 10종목을 갖고 있었다면 5종목 정도 급격하게 올라간 게 아니고요. 거의 강보합 정도 올라갔을 거고 떨어진 종목도 그렇게 크게 많이 떨어지지 않는 좀 재미없는 시장은 맞는데요. 이렇게 수급을 보시면 일단은 현물 수급에서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외국인들이 1,7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와 주면서 코스피를 버텨줬다라는 거. 그냥 코스닥에서 전체적인 수급은 또 없지만 그래도 외국인이 빨간불을 켜주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반면에 선물과 옵션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없는 대신에 오늘은 현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진행했다라고 아마 여러분들 힌트를 좀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 오늘도 역시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삼성전자에 있다 수급을 보면은 좀 달라지겠지만 오늘은 어저께는 이제 삼성전자가 외국인이 좀 쏠렸다면 오늘은 하이닉스 쪽에 외국인이 좀 쏠린 것 같습니다. 전기전자 쪽에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가 좀 들어온 걸 보면 전체적인 하이닉스가 좀 들어온 것 같고요. 역시나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조금 더 좀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연속적인 상승성이 나오는 거냐 아니면 연속적인 상승세가 나오지 않는 거냐가 그 종목의 힘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는 하이닉스가 오늘 음봉이기는 합니다만은 플러스 나서 끝난 이유는
미국의 반도체 지수가 올라갔기 때문에 같이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만큼 오늘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봉의 색깔이 다른 이유는 결국에는 앞으로의 AI 반도체, 고성능 반도체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이닉스에 대한 수요가 있을 거라고 시장이 판단하는 거고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지금은 그냥 저점이다. 더 이상 떨어질 만한 모멘텀은 보이지 않고 그렇다고 또 여기서 추가 상승할 만한 모멘텀은 특히 보이진 않는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빠르게 뭐 파운드리 쪽이라든지 아니면 HBM 쪽에서 분명히 퍼포먼스가 나와주면은 제가 어제 말씀드린 6만 원 선을 넘어가는 그런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만약에 삼성전자가 6만 원을 넘어선다면 현재 2,650포인트까지는 우리가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좀 단기적인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또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또 중요한 부분들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인 수급을 유의미하게 지켜보시면서요. 앞으로 시장 전략들 저희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저희가 시장을 이기는 뉴스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또 어떤 뉴스들로 시장 전략들과 돌파구들 잡아볼지 저희가 아주 또 똑똑하게 준비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일단 뉴스 미리 보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이기는 뉴스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이기는 뉴스입니다. 오늘의 뉴스는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튀르키예 회담에 트럼프 참석을 요구했다라는 그런 뉴스들 들려왔습니다. 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참석하길 바란다라고 밝혔고요. 본인의 SNS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모든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 참석해주길 바란다며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시장에서 해석은요.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종전이 조금 빠르게 가속화되길 바라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푸틴 대통령은 아직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요. 종전에 관한 속도전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관해서 시장의 해석들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목요일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회담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냐가 시장의 키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주가의 흐름들은 어떻게 이어질지 그리고 우리가 재건 관련주들의 최대 수혜처는 어디일지에 관해서 살펴보면서요. 우리 시장의 전략들을 좀 잡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뉴스 미리 보기 살펴보셨습니다. 자, 저와 함께 뉴스 미리 보기 살펴보셨는데요. 일단은 여기서 중요한 건 오늘 시장에서는 그래서 그런지 방산주들이 조금 꺾이는 모습도 연출이 되긴 하는데요. 이 뉴스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또 시장에서 대입을 시켜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방금 얘기하신 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 얘기가 나오고 있다. 거기다가 인도 파키스탄은 이미 휴전을 했고 예. 그런 부분이 방산주를 누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누르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이 사실은 이번이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사실 그때 방산주가 빠졌어야 되는데 그땐 방산주가 빠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때와 지금 방산주가 더 빠지는 이유가 뭐냐?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거래 대금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방산주에 들어갔던 돈이 어저께 반도체에 쏠리다 보니까 여기 괴어있던 돈이 일로 가니까 방산주는 자동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현재 휴전이라든지 전체적인 세계적인 전쟁이 끝나면서 방산주가 더 이상의 재료적인 역할을 할 수가 없을 것인가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방산주들이 현재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밑으로 눌러줄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신규 매수라든지 추가 매수 타점을 좀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뉴스 보기에서 보신다면 결국에는 지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까지 좀 초청을 했습니다. 이게 보시면 일단은 오는 15일입니다. 며칠 안 남았어요. 이스탄불에서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러시아의 이 종전 협상을 하자라는 얘기가 나왔고 러시아 쪽에서도 꽤 괜찮은 답변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현재 푸틴 대통령이 참석을 하겠다라는 거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냥 현재 상황을 보자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스탄불에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기다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게 현재까지 팩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러시아를 더 끌어낼 심산이었던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중동을 순방 중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스탄불과 그렇게 멀진 않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까지 초청을 하면서 어떤 이유로 초청을 했냐 좀 제가 살펴보니까 일단 첫 번째 러시아에 대해서 압박 수위를 좀 높이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현재 강제 휴전 협상을 계속해서 들이밀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유럽연합 중에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을 하면서 좀 러시아를 압박하는 그런 수위로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을 하자마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강력하게 개입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미국의 중개자 역할을 조금 더 중심 있게 다루는 게 바로 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금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 종전 협상이 뭐 무조건 될 것이다. 이게 좋은 결과가 날 것이다라고 섣불리 예측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러시아 쪽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 긍정적인 화답의 리액션이 좀 나올 수 있지도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보는 부분이 뭐냐면 현재 유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유가가 2025년도부터 들어와가지고 현재 한 공식적인 유가는 한 15% 빠졌고요. 러시아에서 주로 생산하고 있는 유가가 우랄스 유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우랄스 유종은 현재 연초 대비 30%가 하락이 됐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결국에는 지금 러시아가 수출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들이는 그 석유 부분이 거의 30%, 수출을 하는데 30% 비중을 갖고 있었던 이 우랄스 유종이라는 그 석유를 30%나 절하된 그런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라는 게 러시아 재정 상태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이 유가가 조금 더 앞으로도 좀 더 떨어질 것 같은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러시아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전쟁을 추가적으로 진행하기에는 상당히 체력적으로도 좀 힘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번 협상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 유가 하락에 대한 이슈도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가 하락이 또 의미하는 바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종전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에 좀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또 이 시장에서의 전략들을 구체적으로 좀 잡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 부분부터 좀 짚고 가고 싶어요. 재건주들이 그렇다고 오늘 그렇게까지 막 급등 나온다 이런 느낌은 또 아니거든요. 그건 또 왜 그러는 걸까요?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는 많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15일 날 진행이 되더라도 아마 재건주들은 잠깐 반등이 있을 뿐 장 초반에 막 올랐다가 다시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재건주들은 예전에 어떻게 보면 한번 해먹었다라는 느낌으로 좀 아마 시장의 참여자들이 그렇게 다가가는데 저는 이 재건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재건 테마가 붙으면은 장 초반에 완전 올라가요. 그러다가 개인들의 수급을 다 뺏어 먹고 장 후반에는 완전히 윗골이 남긴 상태에서 음봉을 다 떨어뜨리거든요. 근데 뭐 제가 종목명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 샌드위치 판넬을 만드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조립식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철강 구조물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라든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이 된다라고 치더라도 우리나라의 이 샌드위치 판넬을 만드는 조그만 기업한테 과연 우크라이나가 그걸 발주를 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건주에 대해서 테마, 그러니까 냄새만 난다고 해서 올라간다고 여러분들이 붙으시면 안 되고요.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납품을 할 이력이 있는 그런 기업들만 선정을 해서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앵커님께서 여쭤보신 그래도 재건주가 많이 움직이진 않아요라고 얘기하신 부분도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 게 그만큼 현재 재건주보다는 시장에서는 트럼프의 관세라든지 아니면 중국과 미국의 협상 뭐 결과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현재 시장은 오히려 이런 지금 재건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때 우리가 지금 타이밍에 좀 공부해 놓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오늘 제가 뉴스를 좀 집어왔습니다. 주가의 흐름에 관해서 좀 해석을 해주셨다면 일단은 좀 우리가 재건이 실제로 진행이 되게 된다면 여러 가지 사업 분야들이 좀 부각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중에 최근에 또 이야기가 나온 게 이 친환경 에너지 쪽
또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K에너지가 인프라 투자에 좀 참여를 할 것이다. 재건 투자에 참여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쪽 섹터도 그 재건 모멘텀 받아갈 수 있을까요? 근데 그거는 직접적인 이제 우리나라 기업과 과연 연결이 될 수 있을까? 뭐 억지로 연결을 하면은 그런 기업들을 찾아낼 수는 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랑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는 기업들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진짜로 예전에 계약을 맺었던 업체라든지 아니면은 한 번이라도 납품을 했었던 업체라든지 그쪽으로 가시는 게 낫고 지금 막 억지로 끼워 맞춰서 재건 테마의 냄새를 풍기는 애들한테는 절대로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혼났네요. 오늘. 아니야. 네. 네, 농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선호주 이야기 좀 들어봐야겠죠. 네. 어떤 기업들 꼽아오셨을까요? 일단 전 중장비 쪽이 가장 우리나라가 좀 잘하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지금 글로벌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가장 강세 종목은 현대 인프라코어가 가장 강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게 이제 중장비도 우리가 시간이 좀 길면은 제가 깊숙이 말씀드릴 수 있는데 중장비도 초대형이 있고 뭐 중대형, 소형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초대형 같은 경우에는 현대 건설 기계가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중대형 그러니까 약간 중형으로 보시면 되고 소형 기계들은 두산 밥캣 쪽으로 보시면 되는데 현재 현대 인프라코어는 중형 기계라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중형 기계라는 건 여러분들 조금 건설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은 이런 도심 인프라라든지 아니면은 좀 좁은 골목들 있잖아요. 좁은 골목들을 이렇게 재건할 때 많이 쓰는 장비입니다. 오히려 현대건설 기계처럼 그러니까 특대형 그런 기계들은 뭐 고속도로라든지 항만, 부두 뭐 이렇게 큼직큼직한 댐 같은 거 만들 때 쓰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 인프라코어가 가장 특정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우크라이나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냐 없냐 요거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원래 현대 인프라코어라는 회사 자체는요 전쟁이 나기 전부터 우크라이나에서 이 건설 중장비 쪽에선 점유율이 1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브랜드랑 인지도가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혀 있는 상태고요. 또 2023년 9월 달에 그때는 한창 이제 전쟁 중이었죠. 지금도 전쟁 중이지만 전쟁 중일 때 이 현대 인프라코어에서 한 굴삭기 2대를 포함해서 한 5대 정도를 기증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게 기증을 하면서 관계를 유지를 했고요. 중장비 5대밖에 안 되는데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그 5대의 가격이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특별한 관계를 좀 유지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거기다 이제 마지막으로 EU라든지 IMF라는 이런 국제 협력 기구에서 결국에는 종전이 나게 되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건 프로젝트 팀을 꾸릴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엔 우크라이나에서 좀 선호하는 그런 브랜드로 약간 공공 민간 분야에 대한 프로젝트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현대 인프라코어가 그런 업체 선정에도 상당히 좀 유리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어쨌든 중형 장비 쪽의 현대 인프라코어는 도시 인프라 이런 복구가 가장 먼저 선 지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가장 유리할 것 같고 거기다가 여러분들 그 포크레인 앞에 보시면은 삽같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집게로도 바꿀 수 있고 땅을 이렇게 뿌개는 것도 바꿀 수 있고 그런 거를 유리하게 좀 바꿀 수 있는 게 중형 이런 건설 기계이기 때문에 저는 뭐 비슷한 업종이긴 합니다만 뭐 현대 건설 기계라든지 뭐 이런 쪽보다는 훨씬 더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인프라코어 쪽이 아닐까라고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건설 장비 시장에서의 이력들이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실제 재건이 들어갔을 때 충분히 또 우리가 수주 소식들 같은 거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좋은 기업들 또 선별을 해주셨는데 전략을 조금 구체적으로 잡아보고 싶습니다. 지금의 가격대가 또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닌지 막상 투자를 하려고 하면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그쵸.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이게 재건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가 한 5월 12일 바로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갭상승으로 좀 올라가긴 했어요. 그래서 요 갭이 메꿔지러 내려오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손절가까지 저는 좀 보고 싶은데요. 짧게 본다면 일단 8,700원 정도 라인에서 손절 잡아 가시고요.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그냥 매수하셔도 저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보통은 이게 방금은 저희가 기본적 분석 그러니까 기업의 펀더멘탈을 분석을 했다면 기술적 분석은 주가가 어디까지 가느냐가 중요한데요. 만약에 이 8,700원짜리를 좀 지켜준다면 위쪽으로 상승해서 그 전고점인 9,800원 정도짜리까지는 충분히 룸이 나와 있으니까
재건 뉴스가 나오든지 아니면 15일 전에 뭐 트럼프까지 참석을 한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공식적으로 참여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당장 내일이라도 좀 주가는 튀어오를 수 있으니까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9,800원짜리까지 보시는 게 가장 좋아 보인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또 어떤 재건주를 공략을 해야 될지 그에 따라서 어떻게 전략 잡아봐야 할지 구체적인 이야기까지도 같이 나눠봤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전문가님 오늘도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미중 무역 협상이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비했지만 또 우리는 우리만의 길을 가야겠죠. 우리 시장에 다양한 시나리오 있는 만큼 그에 맞는 전략들 항상 노력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방송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내일 시장에 다시금 좋은 전략들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